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뭐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소리에는 세 개의 물리량이 있다라는 거였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는 파동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량은 크게 진폭,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세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고 해서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시면 조금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반복하냐로 생각하시면 되게 쉽거든요.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처음 어떤 반복을 하는 친구인데, 반복을 하는 함수인데 코사인처럼 코사인 함수도 주기를 갖잖아요. 사인 함수도 그렇고, 그런 얼마나 빠르게 반복하느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퀀시는 그 얼마나 압축되어 있느냐를 뜻하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 프리퀀시를 우리가 고주파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높은 주파수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헤르츠입니다. 네, 이 헤르츠에 따라서 그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프리퀀시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이고,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파형들은, 모든 소리는 파형인데, 그리고 이 모든 소리들은 어떤 반복을 하는 파형들이 합쳐진 복합파입니다. 그래서 복합파라는 거는 서로 다른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연파 모델링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K가 0부터 K까지 진행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맨 처음에 1초 소리가 샘플링 되잖아요. 몇 초 동안 소리가 나잖아요. 초 동안 이렇게 소리가 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샘플링 된 모든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K가 앰플리튜드, 아까 전에 말했던 소리의 세 개의 요소 중에서 그 얼마나 그 세냐를 장담하는 애고, 코사인 함수에서 주기성이 나타날 거고, 그 주기성 안에는 페이지가 내장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노이즈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파이썬으로 그 모델링하는 함수를 마지막 튜토리얼로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는 컴플렉스 넘버 빼고 그냥 실수 영역대에서 두 개의 소리를 만든 다음에 그 소리를 서메이션 해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바로 위에 보면 저희가 타임 도메인에서 웨이브폼을 만드는 함수가 있었죠. 요걸로 한번 그 각각 소리들을 시각화해보는 걸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음성 데이터를 넘파이로 바꿔가지고 리브로사, 디스플레이, 웨이브 플롯의 인풋 파라미터에다가 넣었죠. 그래서 소리랑 샘플링 레이트가 인풋 파라미터로 들어가면 이 매트플랫립에서 시각화된 피규어를 리턴해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든 두 개의 소리랑 그 다음에 합쳤던 소리를 모두 시각화해 보는 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요렇게 왜냐면 지금 파형 자체가 완전 딱 하나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440으로만 반복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고요. 이것도 완전, 근데 요거의 차이를 보시고, 지금 보면 두 개 서로 다른 프리퀀시인데 시각화시키면 완전 비슷하죠. 그러면 요거를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이 한 50개 정도만 시각화해 보면, 여기서 보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요렇게 한번 반복하는 친구예요. 한 100개까지 해볼까요? 그 샘플링 된 걸 100개 정도 시각화해줘 하면 이 100번이라는 그 똑같은 프리퀀시 레이트니까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네 번 반복하게 되죠. 근데 라 같은 경우는 얘를 0에서 100개까지만 줘야 할래 라고 하면 그 반복되는 주기가 더 짧아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뭔가 소리의 데이터를 이해하실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희가 보통 12초 되는 파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요 12초 되는 파형을 더 짧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한 1000개까지만 보면 이렇게 0.6초 사이에 나오는 파형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0.06초를 보고 싶다. 그럼 100개 하면 파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0.06초까지는. 근데 한 10개만 보고 싶다 하면 샘플링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샘플링 된 형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네, 어느 정도 반복하는지 가장 미시적인 시각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보통 음성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 변환할 때 노멀라이즈랑 뮤러 인코딩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멀라이즈는 하면 성능이 확실히 올랐고요. 근데 뮤러 인코딩은 안 했습니다. 해도 그렇게 큰 성능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낄 때 뮤러 인코딩도 뭔가 로그 취해가지고 뭔가 음성 데이터를 보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뒤에 나오겠지만 멜 프리퀀시 같은 거 할 때도 스케일이 거의 로그 스케일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해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그 실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네.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제가 재미로 이제 피치로 소리 만들어서 들어보는 걸 넣어놨고요. 근데 저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주기 프리퀀시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좀 가졌으니까 이 프리퀀시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셨잖아요. 파형을 이제 뜯어서 더 미시적으로 봤더니 4402, 294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기를 반복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퓨리에 변환인데 퓨리에 변환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의로 입력 신호가 와요. 그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이 스피치 같은 거죠. 스피치가 임의의 신호가 될 텐데 이거를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주기 함수들의 합으로 분해해서 표현하는 게 보통 퓨리에 변환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여기 있는 빨간색 친구 한번 볼게요. 빨간색 친구가 만약에 어떤 입력 신호 스피치라고 해볼게요. 고주파 나왔다 저주파 나왔다 고주파 나왔다 저주파 나오는 소리라고 하면 이 친구를 분해해서 보면 어떤 프리퀀시 영역 내에서 활발하게 신호들의 세기가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회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전에 봤던 함수의 꼴을 보면 정연파가 합쳐진 게 컴플렉스 웨이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정연파는 복소주기 함수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주기 함수라고 바뀌죠. 함수의 성격이. 그래서 여기에 연결성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전에는 지수 함수라고 말해놓고 왜 주기 함수라고 바꾸냐라고 하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일러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익스포넨셜한 거를 어떤 코사인이나 사인꼴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린다 싶으신 분은 익스포넨셜 꼴을 지수함수, 코사인 사인을 주기함수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편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많은 불편한 복잡한 거 빼고 직관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보통 보는 익스포넨셜한 함수가 입력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입력 신호가 어떠한 주기성을 가지는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력 신호는 주기성을 갖는 함수의 합.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가 복합파가 이 정연파들의 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294랑 440을 합쳤더니 뭐 레랑 라를 동시에 누르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이 관계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소리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모든 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주기 함수를 갖는 시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영역대의 값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신호가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 주기성에 대한 정보는 리얼한 엑시스랑 이미지너리한 엑시스로 이렇게 나눠져서 표현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퓨리에 변환을 하면 실수부가 나오고 허수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수부랑 허수부를 가진 어떠한 복소수의 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복소수의 절대값을 이 복소수를 그냥 절대값을 취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수부, 허수부를 갖는 복소수를 절대값 취하면 실수만 남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스펙트럼 매그니튜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허수부 파트를 빼놓고 보면 페이즈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소리는 세기가 있고 주파수가 있고 그리고 그 페이즈, 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파수 안에 강도까지 포함돼서 나오는 게 스펙트럼 매그니튜드고요. 각 주파수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떤 웨이브폼의 위상으로 표현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어떤 소리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실수부랑 허수부를 갖는 친구로 리턴이 되는데 보통 실수부가 프리퀀시 영역대의 매그니튜드를 뜻하고 허수부가 페이즈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계속하면 감이 안 오는데 사실 그 코드로 보면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똑같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DFT 파트는 그냥 우리가 샘플링한 거는 디스크립트한 영역인데 위에서 계속 말했던 시그널은 되게 연속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디스크립트한 영역에서 하기 위해서 DFT라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DFT 함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 수식을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수식을 조금만 더 보고 가면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시그널 0번째 인덱스 찍었을 때 나왔던 연속적인 원디 어레이 콜렉션 있잖아요. 그게 소리의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 소리 인풋이 어떠한 주기 n으로 반복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주파수랑 진폭이 다른 n개의 사인 함수의 합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리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주파수의 합으로 표현된 친구잖아요. 그 주파수의 합들이 합쳐지면 이 소리를 또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식을 보면 YN이 인풋 시그널이라고 할 때 이 인풋 시그널은 어떠한 그 익스포넨셜한 꼴로 우리가 그 지수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지수함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오일러 공식에서 보듯이 어떠한 주기함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시그널 안에는 여러 가지 프리퀀시 영역대들의 그 주기함수를 갖는 친구들의 합으로 어떤 시그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DFT 함수는 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짜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그 프리퀀시 영역대들을 그냥 다 어펜드, 컨캐트네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뭐 어떤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파수랑 시간의 축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전에 웨이브폼 같은 경우는 앰플리튜드밖에 시각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프리퀀시 영역대가 강한지를 시각화시켜주는 게 스펙트로그램이고 요 값을 얻어내는 게 보통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얻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DFT 함수를 제가 간단하게 짜놨는데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클론 코딩을 해보시고 그냥 이거 보면서 똑같이 한번 쳐보시고 코드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해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만들었던 어떤 인풋 시그널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애도 좋고 아니면 그 위에 보면 저희가 오디오 MP라고 해가지고 이
실제로 받아왔던 데이터셋을 한번 그 DFT를 돌려보는 걸 한번 실습으로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이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YN이랑 빅 YN 이 노테이션 두 개만 좀 중요시 보시면 되거든요. Y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그널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인풋 시그널이 어떤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값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인풋 시그널이 들어가는 어떤 함수로도 표현될 수 있다 라는 소리를 적어놓은 거라서 보시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DFT를 돌리면 어떤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액티브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실제 소리를 듣다 보면 소리는 그 중요한 프리퀀시는 계속 바뀌잖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프리퀀시를 인지적인 레벨에서 프로세싱을 돌릴 때는 어떤 타임 스텝을 그 타임빈을 가지고 소리를 듣는다는 건데, 근데 지금처럼 DFT를 돌려버리면 엄청 소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그 다음에 나온 게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도 소리가 어떤 한 5초를 한 번에 듣는 게 아니라 한 0.25초 정도를 한 번에 듣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컴퓨터도 똑같이 프리퀀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인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우리도 한 0.25초 단위로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컴퓨터도 특정한 시간의 빈 콜렉션을 만들어서 그걸 프레임이라고 지칭하고 프레임 단위로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나오는 각각 프리퀀시 영역대의 결과들은 어차피 동일한 프리퀀시 영역대일 테니까 그거를 그냥 호리젠탈하게 컨캣하면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가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n이라는 길이만큼 퓨리에 트랜스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홉 사이즈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일정한 시그널들이 겹치게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겹치게끔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지 뭔가 소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소리가 5초짜리 소리가 있는데 0에서 1초의 정보랑 0.5에서 1.5의 정보랑 1에서 2의 정보랑 이렇게 겹쳐져서 처리하면 더 풍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어떠한 매트릭스 속에 담을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퓨리에 트랜스폼을 어떤 시간의 빈으로 나누는 게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실습을 하고 가면 이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은 구현이 조금 힘드니까 그냥 그 리브로사의 코어의 쇼타임 퓨리에 트랜스폼 이 친구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는 일단 오디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오디오가 파라미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넘버 오브 FFT 해가지고 프리퀀시 영역대를 얼마만큼 볼 것이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홉 랭스, 이게 뭐냐면 각각 저희가 샘플을 쪼개가지고 볼 텐데 이 어느 정도로 쪼개서 볼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패스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1024개의 데이터만큼 보고 있거든요. 그 길이가 아까 전에 봤던 PPT에서는 여기서 있는 n이 1024라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1024개를 볼 때 홈 랭스는 얼마나 겹치게 할 것이냐 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난 절반 정도 겹치면서 퓨리에 트랜스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윈도우 랭스는 이제 윈도우 펑션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파트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오디오 MP의 랭스가 12초짜리 데이터였거든요. 보면 이렇게 있고, 요거 랭스를 찍어보면 그러면 한 20만 정도 되는 데이터인데, 이게 1024개씩 퓨리에 트랜스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512개씩 겹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랭스가 이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간의 프레임으로 보다 보니까
이 프레임 단위로 이제 시간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513개의 프리퀀시 축에 404개의 시간축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데이터를 찍어보면, 그냥 제가 S라고 나왔는데 S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이 있죠. 실수부랑 허수부가 같이 있는 그런 피리 트랜스폼이 완료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오디오 딥러닝에 저희가 적용할 때는 보통 허수부를 날립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인지하는데 그렇게 큰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 페이즈가 잘 안 맞으면 뭐 음성 합성 같은 때는 소리가 제대로 뭐 사람처럼 안 들리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즈에 대한 정보를 날리실 때는 보통 그냥 절대값에 제곱 취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쉐입은 바뀌지 않고 이 친구는 찍어보면 이제 허수부가 날아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저희가 할 때 윈도우 랭스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이 윈도우 랭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쇼타임 피리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시간축에 따라서 흘러가는 프리퀀시 축의 변화를 얻으실 수 있고, 이 친구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에서 인풋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 펑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윈도우 랭스라는 게 존재하고 윈도우 펑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그널을 임의로 자르는 거잖아요. 어떤 프레임 단위로 잘라가지고 퓨리 트랜스폼을 하다 보면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윈도우 펑션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0으로 끝나는 친구를 만들어요. 그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끝과 끝 부분이 0으로 맞춰지니까 연속적인 함수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목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펑션을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한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어떤 함수예요. 0일 때는 0으로 끝나고 1000일 때도 0으로 끝나는 뭔가 이런 뭐 귀여운 이렇게 볼록한 함수인데, 요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오디오 프레임에 적용이 된다면 여기 끝부분과 끝부분 보면 끝나는 지점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다음번 프레임이랑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윈도우 펑션을 그냥 곱해주면 여기 끝부분이 스무딩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0으로 일치하게 되면 이제 시그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소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레임 나누는 거는 보통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이 넘버 오브 FFT를 몇으로 지정해야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법한데, 보통 연산 효율을 위해서 1024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저도 옛날에 배울 때 그 다음에 그 넘버 오브 FFT랑 윈도우 랭스를 좀 일치시키는 게 좋다고 해요, 보통. 그리고 홉 사이즈는 뭐 4분의 1 겹치게 할 것이냐, 반 겹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안 겹치게 할 거면 0으로 지정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다 보면 쉐입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홉 사이즈를 뭐 256으로 바꿔서 하면 이제 타임 도메인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어떤 아키텍처, 뉴럴넷 아키텍처의 인풋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전에 쓰던 아키텍처가 그냥 224 이미지에 되게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 타임렉스가 너무 길다. 그러면 홉 사이즈를 늘리면서 뭔가 타임렉스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뭐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서 그냥 돌려보면서 잘 나오는 거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프리셋은 뭐 1024, 512, 1024 하시면 그렇게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쓸만하다, 많은 논문에서도 쓰고 있고, 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 그 인풋 쉐입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볼루션 레이어 한번 진행되면 그 다음 쉐입이 어떻게 될지를 또 계산해야 되니까 인풋 쉐입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 오디오를 자른다는 개념을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FFT를 돌릴 때 1024개가 하나의 프레임이다라고 우리가 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0. 몇 초 정도의 만약에 프리퀀시 레이트가 1초에 16,000개다. 그러면 1024면 1024 나누기 16,000 하면 몇 초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가 대충 눈에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를 오디오 인풋을 인지할 때 그 정도 소리를로 인지하는가? 그러니까 태스크마다 달라요. 뭐 일반적인 사운드다. 그러니까 외부 소리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빨리빨리 프로세싱이 거치는데 예를 들어 음악이다. 그러니까 음악이면 코드 진행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되게 랭스를 키워본다든가 뭐 그런 식의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리퀀시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넣고 프레임이 어떻게 정의되고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습에서 해보려는 거는 이 쇼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즈를 날린 친구를 시각화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밑에 보면 멜 스펙트로그램 시각화 시켜놓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리브로사는 멜 스펙트로그램도 시각화 시키는데 그냥 여기서 보면 멜 대신에 여기서 core.stft 요거 가져오면 요거를 요 s로 대체를 할게요.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게 이거 페이즈 정보를 날려야 되죠. 페이즈 정보 날리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로그로 바꾸는 이거는 나중에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파워 스펙트로그램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 질문 중에 제가 밑에 시각화 시킬 때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에 리브로사.power2 데시벨이라는 친구를 갖다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리의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단위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 할 때 쓰는 단위가 있고 실제 음악에서 노래 듣다 보면 데시벨을 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의 단위를 데시벨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보통 이거 데시벨로 바꿔줘야지 시각화가 잘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숄타임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이제 어떤 시간축에 따라서 바뀌는 프리퀀시 영역대를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인지할 때 고주파 때의 소리가 더 정보가 많을까요? 저주파 때의 소리가 더 많을까요? 저주파라고 누가 대답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모를 줄 알고 질문했는데 네, 근데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주파 때 소리의 정보가 더 풍부하다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쪽 음성이나 음악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펀더멘탈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F0라는 건데 F0를 제거했을 때 뭔가 소리에 대한 인식률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형성됐을 때 가장 낮은 음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펀더멘탈을 이루게 되고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되게 큰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청각 경로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웨이부터 중위를 거쳐서 네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리를 인지할 때 이 코클리어라는 영역대에서 우리가 베이즐리안 멤브레인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이 뭐냐면 소리가 딱 들어왔을 때 소리가 진동이 난원창을 팍 때려가지고 진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베이즐리안 멤브레인에서 특정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귀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리니어한 스케일로 매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베이즐리안 멤브레인이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죠. 일정한 길이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1cm까지는 저주파 100Hz까지 여기까지는 200Hz까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인간은 어떤 소리 프리퀀시를 카테고리컬하게 인지하게 되고 왜냐면 연속적인 프리퀀시인데도 우리가 100Hz, 101Hz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인지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윈도우가 달라요. 그래서 저주파에 대한 정보를 더 크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오디터리 코그니션 쪽 연구들은 보통 소리를 사람들이 인지할 때 어떤 영역대의 정보가
더 뭔가 음이나 소리의 인지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지 실험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 프리퀀시에 대한 영역이 베이스고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영역이 에이펙스인데 에이펙스의 영역대가 좀 더 크게 소리를 인지한다라고 그 음악 인지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개념이 뭐냐면 웰 필터 뱅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접한 주파수를 크게 구분을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로어 프리퀀시에서 더 풍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 스펙트로그램이 리니어한 스케일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저주파수 영역대의 정보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스케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나온 게 어떤 그 프리퀀시의 필터 뱅크 개념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소리를 인지하는 거랑 최대한 유사하게 인풋으로 넣어야지 그 뉴럴넷도 성능이 좋고 아니면 어떤 TTS나 STT 모형들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우리가 웰 프리퀀시를 썼을 때 조금 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도 그렇고 그 오디오도 그렇고 보통 인풋으로 뭐 로그 스케일이나 아니면 멜 스케일의 그 필터 뱅크를 적용해 가지고 스케일링을 한번 한 거를 인풋에 넣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에 어떤 분이 그 톡방에 질문하신 것 중에서 뮤러 인코딩을 하는 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뮤러 인코딩이 뭐냐면 위에 살짝 언급하고 수업 시간에 안 다뤄야지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질문이 와서 뮤러 인코딩 같은 경우는 사람 귀가 소리에 되게 로그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리는 잘 잡는데 우리가 뭐 클럽 갔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팡팡팡 울리는 소리를 장시간 노출되다 보면 이제 소리의 차이를 크게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귀가 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그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뮤로우라고 해가지고 어떤 스케일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가지고 인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 친구인데 이거는 비록 일단 기본적으로 앰플리튜드에 대한 전처리죠.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필터 뱅크는 프리퀀시에 대한 전처리죠.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한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필터 뱅크를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뮬러 인코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실험 결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길 하고 아무튼 이런 전처리 방법론이 있고 인간의 어쨌건 지금 계속 전처리 방법론이 큰 흐름은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거를 최대한 따라가고 있죠.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웰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멜 빈이라고 해가지고 프리퀀시 영역 내의 빈을 어떤 특정 웨이트를 곱해주면서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1263이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프리퀀시를 기점으로 요런 삼각형 함수가 형성되죠. 여기는 0이고 이 빈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웨이트가 세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노이즈한 정보를 빼내고 사람 인지적으로 중요한 정보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8000Hz는 이제 0에 가까워져요. 근데 2500대에서는 엄청 리치한 정보들이 담기겠죠. 그래서 어떤 저희의 뉴럴넷 모형이나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 모형들이 좀 더 노이즈가 제거된 정보를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또 추세 중에 하나는 이제 로우한 인풋을 쓰기도 하잖아요. 웨이브넷 같은 경우는 그냥 웨이브 시그널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 엔드 투 엔드로 가면서 요런 멜 필터 뱅크나 아니면 스펙트로그램에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주파수 영역대나 이런 것까지 엔드 투 엔드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뭔가 학계 쪽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논문들 보면 스펙트로그램 레벨로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점점 더 웨이브 폼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최대한 피처 엔지니어링이 적으면 적을수록 컨트리뷰션이 있다라는 게 뭔가 학계의 움직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멜 필터 뱅크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면 일단 리브로사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게도 filters.mel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링 레이트 레벨에 맞춰서 그 멜빈을 몇 개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멜빈이 요거예요. 어느 정도 몇 개의 멜 프리퀀시 빈을 갖다 쓸 거냐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갖다 쓰는 거는 40, 92 아니면 128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프리퀀시 영역대가 전에는 막 512 왜냐면 넘버 오브 FFT를 1024로 하면 513개의 프리퀀시 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일 영역으로 가면 데이터가 더 차원이 낮아지죠. 128이나 40이나 90이나. 근데 주로 이전 논문들 제가 경험한 논문들에서는 음성 쪽은 한 40만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 쪽은 뭐 92 쓰는 경우도 많고 128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매일 프리퀀시 빈이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 결론적으로 그 튜닝할 때 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매일 프리퀀시 빈을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냐가 이제 또 이슈인데, 그래가지고 그 일단 멜빈은 FFT 사이즈보다 작게 만드는 게 무조건이고요. 무조건 작아야 좋고요. 그래서 지금 멜 스펙트럼으로 넘어가면 지금 1024의 프리퀀시 영역대가 40으로 줄게 되죠. 그래서 요 실습 코드를 돌려보면서 저희가 멜 프리퀀시 빈이 128일 때랑 그 다음에 92일 때랑 40일 때랑 이 스펙트로그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실습해 볼게요. 코드를 짠 걸 바탕으로 보면 40으로 가면 이제 조금씩 계단 현상이 보이죠. 더 정보가 압축됐고, 근데 압축된 만큼 뭔가 노이즈는 적겠죠. 근데 이게 그 128이랑 했을 때 전반적인 그 뭐 이런 경계선 같은 것들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는 것 같진 않고 중요한 정보로 압축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질문 중에 멜빈 크기를 문제에 맞게 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클래스별로 스펙트로그램을 뽑아내서 평균값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악기 맞추는 태스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악기 데이터가 있는데 그 각 클래스별로 웨이브폼이랑 스펙트로그램을 한번 찍어보면 어떤 포인트가 좀 어떤 프리퀀시 영역대에서 얘네들이 좀 분별력이 생기겠다라는 감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멜빈을 잡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루트 같은 경우는 한 8천까지 올라가는 소리가 있어요. 액티베이트 되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적어도 멜빈을 설계할 때 이 8천 영역대를 커버할 수 있는 멜빈을 짜야지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실험하는 게 더 빨라요. 이거 막 엄청 고민할 시간에 90짜리로 피처 뽑아서 한번 돌려보고, 그냥 물론 배치는 스몰 배치로 해야겠죠. 만약에 뭐 내가 데이터가 10만 개 있다 그러면 한 1000개 정도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92로 한번 해보고 45로 해보고 128로 해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략적인 감이 나오면 일단 학습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식으로 멜빈 짜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문제에 맞게 정리하겠다라는 접근은 그것도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운드 이벤트를 찾아야 되는데, 뭐 아까 전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토 태깅 태스크 같은 거에서 지하철 소리 찾아야 되는데, 지하철 소리는 제 생각에는 이런 음성과 다르게 하이 프리퀀시 영역대의 소리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막 이런 소리 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하이 프리퀀시 영역대를 좀 더 커버할 수 있게 빈을 잘게 쪼개야겠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FFT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스크에 따라서 조금 태스크 도메인을 이해해야지 이런 파라미터 튜닝이 쉬운 건 맞아요. 제 개인적인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일단 스몰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튜닝 돌리면서 좋은 퍼포먼스 찾아서 이제 데이터셋 키워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 학습하는. 단순히 웨이브폼과 스펙트로그램의 차이는 뭔가요? 웨이브폼은 그냥 앰플리튜드 값만 찍히는 친구예요. 샘플링한 결과로. 그러니까 물리량만 찍히는 애들이라면, 스펙트로그램은 이제 이거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거쳐가지고 어떤 프리퀀시 영역대에 활성화됐는지를 시간축에 따라서 보겠다. 일단 둘 다 시간축에 따라서 소리 데이터를 보는 건데,
웨이브폼은 앰플리튜드만 있고 스펙트로그램은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가 같이 있다. 사실 페이즈도 있는데 페이즈는 잘 안 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음성 합성할 때는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막 제가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게 논문 읽다 보면 어디였더라? 마젠타였나? 재밌는 것 중에 겐시스가 아마 그 음악 생성할 때 겐으로 하는데 뭐 팀버 같은 거 잘 잡기 위해서 페이즈도 되게 생성하는 데 썼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 페이즈도 중요할 때가 있다. 너무 막 지금은 시각화하는데 쓴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아까 전에 태스크 같은 데서 제가 느낄 때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토 태깅이나 무언가를 맞춰야 된다. 무언가를 디텍팅해야 된다. 그러면 페이즈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신테시스를 하거나 트랜스퍼를 한다. 그러면 음색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즈 정보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